차가운 늦가을의 바람이 산중턱에 위치한 훈련장의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도열한 병사들의 굳은 얼굴을 때리고 있었지만 대열을 갖춘 특전사 대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일명 백호 부대의 훈련장은 그 명성만큼이나 무겁고 살벌한 기운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는 지휘관을 맞이하기 위해 도열한 정예 요원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계심이 그리고 일말의 불만 섞인 긴장감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압도적인 실력만을 숭배하는 늑대들이었기에 소문만 무성한 새 지휘관에 대한 의구심을 전혀 감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열의 최선임 부사관이자 중대 내에서 실질적인 실세로 통하는 박철수 상사는 삐딱한 자세로 서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외 파병과 대테러 작전 등 험질한 험지는 모두 굴러본 베테랑이었고 자신의 우람한 몸에 새겨진 흉터들을 훈장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한 그것도 30살 간 넘은 여자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여단 장급 지휘관으로 온다는 사실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박 상사는 자신의 바로 옆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후임 김 중사를 팔꿈치로 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야, 김 중사, 네가 보기엔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지켜온 이 707 부대에 웬 계집애가 대장질을 하러 온다니 말이다. 위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 부대를 우습게 보는 게 틀림없어. 국방부 장관 빽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꼬리를 잘 친 건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대장으로 인정 못한다. 전쟁터가 무슨 소꿉장난하는 곳인 줄 아나 봐. 박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부사관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동적이었고 그 말에 몇몇 대원들은 킬킬거리며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 경험이 젊은 여성 장교의 펜대 굴리는 능력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헬기 소리가 아닌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자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검은색 차량은 단상 바로 앞에 멈춰 섰고 부관이 다급하게 달려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흙바닥에 닿은 것은 흙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하고 광이 나는 검은색 전투화였고 이어서 날카로운 칼주름이 잡힌 정복 차림의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서연 대령. 그녀는 소문대로 젊었으며 군인이라기보다는 모델에 가까울 정도로 가냘픈 체구를 가지고 있어 거구의 특전사들과는 확연히 대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베레모를 고쳐 쓰고 고개를 들어 연병장을 훑어보았을 때 그녀와 눈이 마주친 몇몇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가 없이 깊고 어두웠으며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서늘했습니다. 민서연은 단상 위로 올라가는 대신 부관의 만류를 손짓으로 제지하고 천천히 대원들이 도열한 연병장 흙바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과장됨 없이 절도 있었고
수백 명의 근육질 남성들이 뿜어내는 위압적인 기세에도 전혀 눌리지 않는 기이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그러나 훈련장의 바람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명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707 특수임무단을 지휘하게 된 민서연 대령이다.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존경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은 박철수 상사의 심기를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서연은 단상 앞을 지나쳐 대열의 맨 앞줄에 서 있는 부사관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사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복장 상태나 눈빛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이 응시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대원들은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숨을 죽였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가슴을 내밀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서연의 발걸음이 마침내 대열의 중앙에 위치한 박철수 상사 앞에서 멈췄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규정보다 약간 더 다리를 벌리고 턱을 치켜든 채 상관에 대한 예의보다는 동네 건달이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덩치가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는 사실을 과시하듯 어깨를 부풀리며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박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시선은 박철수의 거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열등감을 긁어내렸습니다. 자네가 이 중대의 최선임 부사관인가? 민서연이 무미건조한 어조로 물었으나 박철수는 대답 대신 건들거리는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대령님께서는 이런 흙냄새, 나는 곳이 처음이시라 적응하기 힘드시겠습니다. 저희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일을 해서 말입니다. 박철수의 말은 명백한 하극상에 가까운 도발이었고 주변의 대원들은 숨을 멈춘 채 신임 지휘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보통의 장교라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치거나 군기 교육을 명했을 상황이었지만 민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서연은 박철수의 도발을 무시한 채 그의 가슴에 달린 약장과 훈장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이 많군. 하지만 군인의 명예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과 규율에서 나오는 법이지. 자네의 전투화 끈 매듭 방향, 그리고 탄띠의 결속 상태는 15년차 베테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어. 전장에서 그 작은 실수가 자네와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잊었나.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해서 박철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박철수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수많은 부하들 보는 앞에서 젊은 여자에게 지적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민서연이 등을 돌려 다음 병세계로 이동하려는 순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젠장. 재수가 없으려니 별 꼬투리를 다 잡네. 낙하산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이래서 여자는 군대에 오면 안 된다니까. 위에서 다리 벌려 자리 꿰찬 년이 뭘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을 타고 민서연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순간 훈련장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민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김 중사를 비롯한 다른 대원들은 박 상사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박철수를 다시 마주 보았는데 그 느린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섬뜩한 미소를 띠며 박철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박 상사? 못 들은 척 넘어가 주기엔 내 청력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민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어 듣는 이의 뼈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령님, 나이의 그 계급, 그 자리가 실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놈이 여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희는 폼으로 특전사 하는 거 아닙니다. 박철수의 폭탄 발언에 연병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선 상관에 대한 모욕이자 군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항명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민서연은 헌병을 부르거나 즉결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장갑을 벗어 자신의 손을 천천히 매만지며 박철수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처럼 혹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좋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군. 민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긴장한 병사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자네 말대로 내가 낙하산이고 실력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대원들이 또 있다면 지금 박 상사 옆으로 나와라. 내 너희들의 그 의구심을 오늘 확실하게 풀어주지. 그녀의 제안에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평소 박철수를 따르던 그리고 내심 불만을 품고 있던 부사관 대여섯 명이 쭈뼛거리며 대열에서 이탈해 박철수의 뒤로 섰습니다. 그들은 박철수라는 든든한 뒷배와 중대의 분위기를 믿고 용기를 낸 것이었지만 민서연의 눈에는 그저 겁없는 하룻간 가지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의 뒤에 선 동료들을 보며 힘을 얻은 듯 어깨를 으스대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증명을 해보시죠. 설마 저희 보고 반성문이나 쓰라고 하실 건 아니시겠지요. 특전사는 말보다 몸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민서연이 여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체력적인 대결이나 실전 대련을 유도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서연은 박철수의 얄팍한 계산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고 오히려 그가 파놓은 함정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정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씩 풀며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전술 티셔츠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팔 근육은 비대하지 않았지만
마치 강철 와이어를 꼬아 만든 것처럼 단단하고 밀도 있어 보였으며 수많은 실전 흉터들이 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벗은 상의를 부관에게 던지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박 상사. 그리고 그 뒤에 선 자네들, 지금 당장 완전 군장으로 환복하고 10분 뒤에 제3훈련장으로 집합해라. 오늘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실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낙하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체험하게 해주지. 이것은 명령이다. 민서연의 선전포고에. 박철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큰 목소리로 복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다치셔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거만한 걸음으로 생활관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남겨진 대원들은 당혹감과 걱정, 그리고 다가올 대결에 대한 흥분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연병장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부관인 초의 대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상사는 격투기와 사격특급에 부대 내에서도 알아주는 인간 흉기입니다. 괜히 부임 첫날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지만 민서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인간 흉기 글쎄, 내 눈에는 그저 훈련이 덜 된 짐승으로 보일 뿐이야. 민서연은 멀어지는 박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장과 죽음의 문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낙하산이라는 단어는 가장 모욕적인 언사였으나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기폭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계급장이 아닌 압도적인 폭력과 공포로 각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10분 뒤 벌어질 일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잔혹한 참교육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민서연의 눈은 붉게 타오르는 석양빛을 받아 기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제3훈련장은 부대 내에서도 가장 험준한 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실전 모의 전투장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과 폐 건물들이 뒤섞여 있어 시야 확보가 극도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민서연 대령의 명령이 떨어진 지 정확히 10분 뒤 훈련장 입구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백 명의 대원들이 웅성거리며 거대한 인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그리고 일부에게서는 거만한 낙하산 지휘관이 베테랑 부사관에게 처참하게 깨지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가학적인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훈련장 전체에 붉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럽고 비장하게 변해갔습니다. 박철수 상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몸을 풀며 여유로운 태도를 과시하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소풍을 나온 사람들처럼 낄낄거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특수전용 전술 조끼에 모이 전투용 페인트탄이 장전된 K1A 기관 단총을 능숙하게 점검하며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팀을 이룬 6명의 부사관들 역시 각 중대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로 그들의 표정에는 신임 대령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대결은 훈련이 아니라
굴러온 돌을 걷어차 버리기 위한 유쾌한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훈련장 입구의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민서연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박철수 일당의 중무장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방탄조끼나 헬멧 대신 검은색 전술 셔츠와 카고 바지만을 착용했고 허리에는 권총 홀스터 하나와 대검집 하나만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출하다 못해 빈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장비 상태를 본 대원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거나 혹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철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박철수와 그의 팀원들 앞에 멈춰 서서 그들의 장비를 무심한 눈길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 끝에는 미세한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녀의 시선이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기관 단총을 어깨에 걸치고 삐딱하게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너무 가볍게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페인트탄이라고 해도 가까이서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멍들었다고 울고불고 하셔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연은 박철수의 비아냥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자신의 허리춤에 있는 K5 권총을 꺼내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하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일 정도로 빠르고 정확해서 웃고 있던 몇몇 대원들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권총을 다시 홀스터에 꽂아 넣으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접어두게. 박 상사. 전장에서는 무거운 장비가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이 목숨을 구하는 법이니까 자네들이 그 무거운 고철 덩어리들을 들고 나를 쫓아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군. 박철수는 그녀의 말대꾸에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굳히며 한 걸음 다가와 위협적인 어조로 대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말장난은 그만하시죠. 규칙은 간단하게 갑시다. 제한 시간 1시간 안에 상대를 무력화시키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대령님, 혼자시니 저희가 봐드리는 차원에서 10분 먼저 숨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숨 바꼭질이라도 하셔야 조금이라도 버티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엄청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겁쟁이로 몰아가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철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오히려 그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그런 시시한 규칙으로는 자네들의 오만함을 꺾을 수 없어. 제한 시간은 없다.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숨는 것이 아니라 자네들이 나를 포위하고 사냥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지. 나는 이 숲 어딘가에서 시작할 것이고 너희 7명이 나를 찾아내서 사격해라. 단 한 발이라도 내게 페인트탄을 맞힌다면 너희의 승리로 인정하겠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고 박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대 7회 상황에서 그것도 자신이 사냥감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령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아닙니까? 저희 7명이 토끼몰이 하듯 포위망을 좁혀오면 5분도 안 돼서 끝날 겁니다. 괜히 무리하시다가 망신만 당하지 마시고 그냥 제 제안을 받으시죠. 그는 승리가 너무 뻔해 보여 오히려 김이 빠진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서연의 태도는 단호했고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결의 판돈을 키우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내 제안이 무리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내기를 하나 하지. 만약 자네들이 이긴다면 나는 즉시 사령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이 부대를 떠나겠다.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낙하산이 사라져주는 거지. 이 말에 박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고 주변의 병사들도 숨을 죽이며 그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결과를 그녀 스스로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서늘하게 바뀌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긴다면, 즉 너희 7명을 모두 제압한다면 박 상사 자네와 여기 가담한 자들은 내 앞에서 군복을 벗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 명령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절대 복종해야 한다. 내 권위에 대한 그 어떤 토달기도 불평도 용납하지 않겠다. 선택해라.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겠나? 그녀의 도발은 박철수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질 확률은 0%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령님, 전역 신고서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을 테니 도장만 찍으십시오.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입니다. 우리 707 부대원 전체가 증인입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듯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서연은 미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좋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상황실에서 드론으로 교전 상황을 중계하도록 조치해라. 모든 대원이 똑똑히 지켜봐야 할 테니까. 그녀는 뒤돌아 숲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박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즉시 숲으로 진입하겠다. 자네들은 5분 뒤에 진입해라. 그 5분 동안 전략을 짜든 작별 인사를 하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명심해라. 숲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너희의 상관이 아니라 너희를 제거할 적군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서연은 훈련장 펜스를 넘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숲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달리기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숲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모해 보였던 그녀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사라진 민서연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라. 상대는 여자 하나다. 하지만 쥐새끼처럼 숨는 재주가 있을지 모르니 방심하지 마라. 김중사. 너는 최하사와 함께 좌측 능선을 타고 이 중사는 우측 계곡을 막아.
나머지는 나와 함께 중앙으로 밀고 들어간다. 포위망을 좁혀서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넣고 발견 즉시 페인트탄으로 벌집을 만들어버려라. 봐주지 마. 박철수의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무정이를 점검하며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사냥꾼이고 민서연이 사냥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7207 부대의 전설적인 기록 속에 남아있는 검은 과부라는 코드네임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이 쫓으려는 상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별명은 그녀가 작전 중에 남긴 시체들이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처참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5분의 시간이 흐르고 출발 신호와 함께 박철수 팀은 숲으로 진입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달빛을 가려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바람 소리에 나무십들이 스치는 소리가 괴기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박철수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초반에 자신감 넘치던 분위기와는 달리 숲의 고요함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무정이를 통해 들려오는 팀원들의 보고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좌측 능선 이상 무, 계속 진입 중. 김 중사의 목소리가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박철수는 중앙 통로를 확보하며 폐건물 구역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경험상 숨을 곳이 많은 폐건물 지역에 민서연이 매복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신호로 대형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폐건물의 깨진 창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측 계곡 쪽으로 파견 나갔던 이 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이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대장님,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끊겼습니다. 아니, 이건 발자국이 나무 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이 너머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소리가 들린 후 통신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정적, 소름 끼치는 침묵이 무정이를 감쌌습니다. 박철수는 즉시 멈춰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 중사 응답해 무슨 상황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잡음뿐이었습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했던 게임이 순식간에 알 수 없는 공포 스릴러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며 주변의 어둠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민서연은 나무 높은 곳에 매달려 야간 투시경 없이도 먹잇감들의 움직임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심박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 중사의 무정이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가볍게 으깨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오만한 사냥꾼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천천히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민서연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숲의 일부처럼 보였고 그녀가 이 중사를 제압하는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이라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낙하산 장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을 지배하는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훈련장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중사의 무전이 끊긴 지점은 잡목이 우거진 경사지였고 박철수 상사는 식은땀이 흐르는 등을 감추며 팀원들에게 사주 경계를 지시한 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고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훈련을 거쳤지만 지금 느끼는 압박감은 교범에 나오는 전술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박철수는 야간 투식경의 녹색 화면을 통해 주변을 샅샅이 훑으며 이 중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숲은 마치 그를 집어삼킨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선두에 섰던 대원이 억눌린 비명과 함께 손가락으로 전방의 거대한 참나무 위를 가리켰고 박철수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중사가 발목이 로프에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그의 의식은 이미 날아가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몸에 총상을 입은 흔적인 페인트 자국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그가 총격전 없이 순수하게 근접 격투 기술로 제압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중사는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라 부대 내 씨름왕을 도맡아 하던 인물이었기에 그가 방역 한 번 못하고 당했다는 사실은 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철수는 이를 갈며 대원들에게 이 중사를 내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총을 쏘는 대신 그림자처럼 접근해 소리 없이 적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택했고 이는 명백히 자신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박철수는 무정이를 켜고 아직 살아남은 좌측 능선에 김중사와 최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김중사, 위치 보고해. 이 중사가 당했다. 놈은 총을 쓰지 않고 매복 기습을 하고 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고 등을 맞대고 경계해라. 하지만 무정이 너머에서는 김중사의 떨리는 목소리 대신 기분 나쁜 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오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좌측 능선에 있던 김중사와 최하사는 이미 민서연의 다음 타깃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된 줄도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하사는 뒤를 자꾸 힐끔거리며 불안해했고 김중사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총을 쥔 손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 나뭇가지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서연은 나무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먹잇감의 공포를 즐기는 포식자처럼 차가운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이 총을 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오만한 군인들에게 진짜 전쟁의 공포는 총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무력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 하나를 김중사의 반대편 수풀 쪽으로 던졌고 툭 하는 소리에 놀란 김중사가 그쪽으로 총구를 돌리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민서연은 소리 없이 땅으로 착지하여 최하사의 등 뒤로 접근했습니다. 최하사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손이 그의 입을 막음과 동시에 강력한 힘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민서연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최하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최하사를 덤불 속으로 밀어넣고 김중사가 다시 고개를 돌리기 전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김중사가 다시 파트너를 불렀을 때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최하사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김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허공을 향해 총구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사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놀란 김중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 방향으로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타탕, 페인트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발사되었지만 그가 마친 것은 텅 빈 허공과 나무 기둥뿐이었습니다. 총소리는 고요한 훈련장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박철수와 남은 대원들은 총성이 들린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놈이 걸려들었다 김중사가 교전 중이다. 박철수는 소리치며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총소리는 금세 멈추고 다시 섬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서연은 김중사가 탄창을 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접근하여 그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김중사는 컥 소리와 함께 고꾸라졌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헬멧 위로 붉은색 페인트탄 한 발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박철수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였고 바닥에는 붉은 페인트로 헤드샷을 당한 김중사와 기절해 있는 최하사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쓰러진 부하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자에게, 그것도 무장도 빈약한 상대에게 전계 요원 4명이 순식간에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철수 본인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김중사의 무정이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민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넷은 처리했고 이제 셋 남았군. 박 상사, 아직도 내가 5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자네의 대원들은 훌륭한 관역이었지만 사냥감으로서는 너무 시끄럽고 둔하더군.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조차 없는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었기에 박철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정이를 집어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비겁한 년 숨어서 쥐새끼처럼 굴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붙자.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잘난 주둥이를 닥치게 해주마. 박철수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숲속으로 흩어졌고 민서연은 짧게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전장에서 적에게 당당하게 나오라고 요구하는 지휘관이라니 자네는 정말 지휘관의 자격이 없군. 원한다면 나가주지. 단, 자네들이 숨을 쉬고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무전은 뚝 끊겼고 박철수는 분노로 몸을 떨며 무정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철수는 남은 2명의 대원, 정하사와 강중사를 돌아보며 이를 악물고 명령했습니다. 놈은 심리전을 쓰고 있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부터 삼각형 대형으로 밀착해서 이동한다. 내 등 뒤를 사수해. 놈이 나타나는 즉시 화망을 구성해서 갈겨버려. 하지만 정하사와 강중사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닌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철수의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벗어나 훈련장 중앙에 위치한 폐건물 단지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숲보다는 시야가 트여 있고 엄폐물이 확실한 건물 내부가 방어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폐건물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조차 민서연의 발소리처럼 들려왔고 그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신경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폐건물 단지에 도착한 박철수 일행은 가장 큰 중앙 건물의 1층 로비로 진입하여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뚫려 있어 적의 접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도간에 든 주의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박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아냈고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적을 만났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가 이렇게 사람을 옥죄어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민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해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서연은 이미 그들이 폐건물로 이동할 것을 예측하고 그곳의 옥상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걸터 앉아 아래층으로 진입하는 박철수 일행을 열화상 스코프로 내려다보며 다음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단순한 무력 제압은 끝났고 이제는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 다시는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게 만들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연막탄과 섬광탄을 꺼내 손에 쥐었고 입게는 사냥을 마무리하려는 사신의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지켜보던 대원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박철수를 응원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민서연의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론 화면 속에서 민서연이 건물 옥상에서 수직으로 하강 준비를 하는 모습이 잡히자 몇몇 대원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레펠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배관을 타고 내려가려는 미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민서연은 소리 없이 배관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2층 창문으로 진입했고 박철수 일행이 있는 1층 로비의 천장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있는 그들의 머리 바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낡은 건물에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풍구 틈 사이로 박철수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품에서 꺼낸 섬광탄에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핀이 뽑히는 아주 작은 금속성 소리가 적막한 건물 안에 울려 퍼졌고 박철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눈부신 백색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강력한 섬광탄의 위력에 박철수와 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바닥에 굴렀고 시야와 청각이 동시에 마비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민서연은 천장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고 착지와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강 중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에 칼 모형 고무대검을 들이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박철수는 허공을 향해 기관 단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타타타탕 페인트 탄들이 벽과 기둥에 부딪혀 터지면서 사방이 엉망이 되었지만 민서연은 이미 그 사격 각도를 벗어나 정하사의 뒤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아군을 향한 오인 사격의 위험 때문에 박철수는 사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자신이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 공포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섬광탄의 폭음이 남긴 이명이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가운데 박철수 상사는 비틀거리며 1층 로비의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느꼈던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의 전투의 승패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괴물 같은 여자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안전한 영역으로 숨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폐건물 단지의 가장 구석진 곳, 평소 훈련 시에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두었던 낡은 보일러실 건물로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연 대령은 박철수가 도망치는 뒷모습을 야간 투시경 너머로 차갑게 응시하며 서두르지 않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승기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박철수의 도주 경로가 일반적인 전술적 후퇴와는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고지를 점령하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막다른 곳이자 퇴로가 없는 지하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연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직감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처럼 이동했습니다. 폐건물 단지의 지하 보일러실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습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입구에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간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그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부대 내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사적인 물품을 보관하거나 술판을 벌이는 아지트였고 더 깊숙한 곳에는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비상 발정기의 스위치를 올렸고 운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희미한 백열등이 깜빡이며 지하실을 비췄습니다. 박철수는 불이 켜지자마자 지하실 안쪽 구석에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급하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 상자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급품 상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수품 밀반출 조직과 결탁하여 빼돌린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고성능 조중형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거래처에 넘기기로 한 물건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고, 혹시라도 민서연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상자들을 몸으로 가리며 품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서연은 잠긴 보일러실 문 앞에 도착하여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대신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먼지와 거미줄을 헤치고 좁은 통로를 기어 들어가 지하실 내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격자문의 철망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광경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중이어야 할 부사관이 금지구역에서 밀수품으로 보이는 상자들을 점검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불량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고 그녀는 소리 없이 환기구 덮개를 열고 파이프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발정이 돌아가는 소음 덕분에 박철수는 그녀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했고 전화기 너머에 상대방에게 고함을 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 상황이 꼬였어. 새로 온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지금 훈련장이 난장판이 됐다고 물건을 오늘 밤에 못 빼돌릴 수도 있어.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돈이 문제야. 박철수의 통화 내용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고 민서연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그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철수가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뒤를 돌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민서연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기척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박철수 뒤에 쌓여있는 군수품 상자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당장 나가란 말이야. 민서연은 박철수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상사, 자네가 숨기려고 했던 게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한 범죄 행위였군. 이 상자들, 3세대 야간 투시경, PBS 151K 모델 맞나 1년 번호가 지워져 있겠지만 내가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 그녀의 말은 박철수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공포에서 광기로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사라진 채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불명예 제대와 함께 긴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그와 연루된 거대한 밀수 조직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훈련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위장하거나 실종 처리해버리면 그만이다. 박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뒷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열쇠를 꺼내 벽면에 설치된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훈련용 페인트 총이 아니라 그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실탄이 장전된 K5 권총과 여분의 탄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꺼내 들고 슬라이드를 당겼습니다. 철컥, 금속 부품이 맞물리는 차가운 소리가 지하실의 웅웅거리는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닌 실제 살인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민서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박철수가 단순히 부패한 군인인 줄 알았지만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 상사.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나 그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자네네는 군인이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라. 그녀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동시에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며 언제든지 회피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시끄러워. 내년이 내 인생을 망치게 놔둘 순 없어. 넌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면 돼. 훈련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아무도 의심 안 해. 박철수는 악을 쓰며 민서연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그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꽉 쥐었습니다. 탕 좁은 지하실 안에서 화약 터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실탄은 민서연의 머리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 뒤쪽의 콘크리트 벽에 박히며 파편을 튀겼습니다. 민서연은 총성이 울리기 직전 본능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날려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실탄이 벽에 박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해 시도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페인트 탄을 주고받는 자존심 싸움은 끝났고 생명을 건 진짜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서연은 허리춤의 권총을 만지작거렸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훈련용 공포탄과 페인트 탄뿐이었습니다. 화력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박철수는 첫 발이 빗나가자 더욱 흥분하여 드럼통을 향해 연속으로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드럼통을 관통하며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고 민서연은 파편을 피하기 위해 바닥을 구르며 더 깊숙한 엄폐물인 거대한 보일러 탱크 뒤로 이동했습니다. 박철수의 광기 어린 외침이 총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나와 거기 숨어도 소용없어. 여기서 널 죽이고 시체를 태워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민서연은 보일러 탱크 뒤에 등을 기대고 앉아 거친 숨을 고르며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는 실탄을 가진 미치관기이고 퇴로는 하나뿐인 입구인데 그쪽은 박철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은 지하 깊숙한 곳이라 불통일 가능성이 높았고 설사된다 해도 구조대가 오기 전에 벌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들을 점검했습니다. 페인트탄 권총, 고무대검, 그리고 주머니에 남은 연막탄 하나, 이것들로 실탄으로 무장한 적을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과거 특수작전 수행 중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느끼는 대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이 단순하고도 잔혹한 명제가 그녀의 뇌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막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을 준비를 하며 박철수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박철수는 민서연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그녀가 총에 맞았거나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천천히 보일러 탱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많이 무서우시죠? 그냥 나오세요.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는 훈련 중 안타까운 사고사로 나올 겁니다. 그는 킬킬거리며 총구를 겨눈 채 조심스럽게 코너를 돌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뚜벅뚜벅 쇳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민서연은 연막탄의 핀을 뽑아 박철수의 발밑으로 굴리는 동시에 반대편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피어오르며 좁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철수는 당황하며 콜록거렸고 시야가 가려지자 허공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여기저기 튀며 불꽃을 일으켰고 지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서연은 바닥을 기어서 이동하며 연기 속에서 박철수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연기는 시야를 차단했지만 동시에 박철수의 사격을 부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서연은 이 혼란을 이용하여 박철수의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숨소리조차 죽이고 주변에 널려있는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어 반대쪽 벽으로 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나자 박철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몸을 돌리며 사격했습니다. 그 틈을 타 민서연은 박철수와의 거리를 좁히며 최후의 일격을 가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박철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실전 경험으로 상대가 기만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즉시 사격을 멈추고 등을 벽에 붙여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능숙하게 재장전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 지하를 전부 날려버리겠어. 가스관을 쏴버릴 거야. 박철수의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보일러실이었고 가스관이 파손된다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박철수의 광기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하다면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인 고무 대검을 단단히 고쳐쥐었습니다. 비록 날은 없지만 급소를 정확히 타격한다면 충분히 뼈를 부러뜨리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어둠과 영희 속에서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은 숨 막히게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살인을 위해, 다른 한쪽은 생존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묵직한 공기는 화약 냄새와 살기로 가득 찼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하나가 폭탄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박철수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차가운 사냥꾼의 눈빛으로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지하실의 탁한 공기는 박철수의 거친 호흡과 가스 배관을 향한 그의 광기 어린 위협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보일러 탱크 뒤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며 차갑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상대는 더 이상 제압해야 할 부하가 아니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과 부대의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박철수가 겨누고 있는 노란색 고압 가스 배관을 응시하며 저곳에 실탄이 명중할 경우 발생할 연쇄 폭발의 방향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몇 발의 페인트 탄을 만지작거렸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군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5년 전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의 비밀 작전 당시 그녀는 동료들이 모두 전사하고 홀로 적의 벙커에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진 무기는 부러진 칼 한 자루뿐이었지만 그녀는 어둠과 공포를 이용해 중무장한 테러리스트 12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고 생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붙여진 검은 과부라는 별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죽음의 침묵을 의미하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민서연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박철수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지하실 전체에 울릴 수 있도록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 상사, 손이 많이 떨리고 있군. 가스관을 쏘겠다고 쏴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 방가쇠를 당기는 순간 자네는 단순한 횡령범에서 수십 명의 전우를 죽인 대량살인마가 되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자네 가족들이 그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고 싶은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박철수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공포와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닥쳐, 닥치란 말이야. 내년만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다 너 때문이야. 그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지만 총알은 엉뚱한 철제 기둥에 맞아 불꽃을 튀길 뿐이었습니다. 탕탕 굉음이 지하실을 울렸지만 민서연은 이미 소리가 나기 전에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고 박철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서연은 박철수가 총을 쏠 때마다 발생하는 총구의 화염을 통해 그의 정확한 위치와 시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소의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어 박철수의 반대편 구석에 있는 양철통을 향해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리자 박철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그쪽을 향해 남은 탄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반가쇠를 당길 뿐이었고 이것이 바로 민서연이 노리던 탄약 소모 유도 작전이었습니다. 박철수의 권총에서 공이치기가 헛도는 소리, 철컥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탄창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증기 배관의 밸브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박철수가 당황하며 예비 탄창을 꺼내려 허둥지둥하는 사이 민서연은 낡은 증기 배관의 밸브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 열어버렸습니다. 칙
고막을 찢을 듯한 소음과 함께 뜨거운 증기가 박철수의 얼굴 정면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내 눈 박철수는 뜨거운 증기에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들고 있던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서연은 증기 속을 뚫고 그림자처럼 접근하여 박철수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해 권총을 멀리 쳐내버렸습니다. 툭 하고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철수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그를 바닥에 무릎 꿇린 뒤 그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무시하던 낙하산이 자네의 목숨을 쥐고 있다. 기분이 어떤가? 박철수는 고통과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주머니에서 숨겨두었던 대검 실제 칼을 꺼내 뒤로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쥐가 고양이를 물려는 최후의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민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뒤로 젖혀 칼날을 피했습니다. 민서연은 옆에 서 있는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내 박철수의 입에 물려진 재갈을 풀게 했습니다. 박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도끼 대신 패배감과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병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따르던 영웅의 실체를 똑똑히 봐라.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팔아먹고 동료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잡범에 불과하다. 이 자는 너희의 자부심이 아니라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증거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병사들의 가슴에 꽂혔고 대열 곳곳에서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철수의 범죄 사실을 몰랐던 대다수의 대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와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일부 인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서연은 박철수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한 뒤 그의 얼굴을 병사들에게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실전 경험 훈장, 그런 껍데기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나 이 자는 오늘 나에게 죽을 뻔했다. 계급장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정신력의 차이로 말이다. 민서연은 박철수를 헌병들에게 넘기며 그를 연병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철수가 질질 끌려나가며 남긴 처절한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서연은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대열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박철수를 제압했을 때보다 더 날카롭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부대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오만함의 불씨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낙하산이라고 불렀지. 여자가 어린 것이 감히 너희 같은 베테랑을 지휘한다고 비웃었을 것이다. 민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성기 없이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좋다. 오늘 밤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나는 너희가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전 부대는 비상훈련에 돌입한다. 교관은 없다.
내가 직접 너희를 굴릴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에 그것도 격렬한 전투를 치른 직후에 비상훈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첫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은 그들의 불만을 무시한 채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초의 대위, 지금 즉시 선착순 집합이다. 목적지는 부대의 뒷산 정상 고지다. 군장은 필요 없다. 맨몸으로 뛴다. 단 선착순 100명 안에 들지 못한 자는 군장을 메고 다시 뛴다. 실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민서연은 자신이 먼저 흙바닥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지휘관이 뒤에서 호루라기나 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서 질주하는 모습에 병사들은 당황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뒤를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화 발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어둠 속의 산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보가 아니라 지휘관과 부대원 간의 자존심을 거은 죽음의 레이스였습니다. 가파른 산길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만들었고 차가운 밤 공기는 폐를 얼어붙게 할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체력에 자신 있던 특전사 대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건장한 남성 대원들이 아니라 바로 민서연 대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철수와의 혈투로 체력이 바닥났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민서연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뒤따라 올라오는 병사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낙오자들이 속출하고 도착한 병사들이 바닥에 쓰러져 구토를 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착한 병사들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엎드려 뻗쳐, 전원, 이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천천회 실시한다. 구령은 내가 붙인다. 하나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다. 병사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민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도 똑같이 엎드려 자세를 잡았습니다. 지휘관이 열외 없이 똑같이 훈련에 임한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반항할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민서연의 구령에 맞춰 수백 명의 병사들이 흙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팔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횟수가 500회를 넘어가자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비명을 지르는 대원들이 늘어났지만 민서연의 자세는 기계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훈련을 받던 중대장은 곁눈질로 민서연을 훔쳐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팔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녀의 표정은 마치 고통을 초월한 사람처럼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체적 한계를 정신력으로 짓누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병사들에게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다 라는 생각이 병사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하체 훈련인 스쿼트와 오리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병사들은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악착같이 그녀를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민서연은 낙하산이나 여자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서야 할
아니면 절대 복종해야 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지휘관의 영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훈련은 부대 내 진흙탕 참호 격투장에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민서연은 상의가 진흙범벅이 된 채 참호 중앙에 섰고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덤벼라. 계급장 떼고 봐주는 것 없이 나를 이 진흙탕 밖으로 밀어내는 자에게는 포상 휴가를 주겠다. 한 번에 1명씩, 아니 자신 없으면 2명, 3명씩 덤벼도 좋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너희의 야성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병사들도 그녀의 도발과 포상 휴가라는 미끼,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둘씩 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민서연은 유도와 크라브마가를 혼합한 실전, 무술로 덤벼드는 병사들을 가볍게 제압하여 진흙탕에 처박았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하사관이 그녀의 업어치기 한 방에 나가떨어지고 날렵한 중위가 그녀의 관절기에 비명을 지르며 항복했습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를 상대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고 그녀의 몸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중심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 처박히면서도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패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참호 격투는 끝이 났고 훈련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진흙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중앙에는 민서연만이 유일하게 2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피곤함으로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녀의 등 뒤를 비추며 후광처럼 빛났고 병사들의 눈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은 전쟁의 여신 발키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서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우며 바닥에 누워있는 병사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흘린 땀과 내가 흘린 피가 이 부대를 다시 만들 것이다. 기억해라. 특전사는 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계급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강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보다 강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라. 불만 있는 놈은 언제든지 다시 도전해라. 받아주겠다. 그녀의 말은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강자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병사들 중 누군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차렷 자세를 취했고 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그녀를 향해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반항심이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한 지휘관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과 존경심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참호 밖에서 지켜보던 초의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구령을 외쳤습니다.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충성, 그것은 형식적인 경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쳐 맹세하는 진정한 충성의 외침이었습니다. 민서연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그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절도 있었고 눈가에는 미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날 새벽 707 부대의 전설은 새롭게 쓰였습니다. 낙하산이라 불리던 여자는 하룻밤 사이에 부대의 신셴이 되었고 병사들은 그녀를 마녀 혹은 여제라고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민서연은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부관의 부축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휘 통제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돌아온 민서연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박철수와의 싸움에서 입은 타박상들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배후에 있는 밀수 조직을 뿌리 뽑아야 했고 부대의 기강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철수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고 붉은 펜으로 크게 파면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민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편견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지옥 훈련을 통해 다시 태어난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들 준비가 된 늑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707 부대를 보여줄 시간이군. 군사법원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판장의 선고문 낭독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박철수는 고개를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때 특전사의 호랑이라 불리며 부대원들 위에 군림했던 그는 이제 푸른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위축된 중년의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서연 대령이 정복을 갖춰 입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조소 대신 냉철한 집행자로서의 무심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힐끔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실에서의 공포가 여전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박철수의 군수품 횡령, 상관 살해 미수,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 은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 15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했습니다. 탕, 탕, 탕.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는 박철수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병들에 의해 끌려나가며 그는 민서연을 향해 무엇인가 말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철수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고 민서연은 그가 남긴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대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박철수와 연루된 보급관들과 하사관들을 줄줄이 엮어내어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그녀의 칼날 같은 일 처리에 부대 내에서는 피의 숙청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공포감이 조성되었지만 정직하게 복무하던 대다수의 대원들은 그녀의 행보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박철수 일당의 전횡에 숨죽여 지내던 실력파 대원들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민서연은 단순히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대의 훈련 시스템과 평가 방식을 완전히 실력 위주로 재편했습니다. 과거의 친분이나 출신 성분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던 관행은 사라졌고 오직 사격 기록과 전술 수행 능력 그리고 체력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뛰었고 사격장에서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여주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낙하산이라 부르거나 험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호출을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고 눈 덮인 707 부대의 연병장에는 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절도 있는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지휘하는 민서연의 얼굴은 차가운 바람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그녀가 지휘하는 부대는 과거의 오합지졸 같던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대한민국 최전개 특수부대라는 명성에 걸맞은 살인병기들의 집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그 도끼는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육군 참모총장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시찰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진 7소꼼7 부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보여주기식 훈련에 급급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과격하고 효율적인 전술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모총장은 흙바닥에서 병사들과 함께 뒹굴며 작전을 지시하는 민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 자리에 임명할 때 받았던 수많은 반발과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했고 그녀가 진정한 지휘관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서연은 참모총장의 칭찬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모든 공을 묵묵히 따라와준 부대원들에게 돌리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겪었던 수모와 박철수와의 목숨을 거언 사투를 회상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그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고 부대원들과 진정한 전우애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최연소 여성 대령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707 부대의 대장이자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을 섬멸할 전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고 국가위기 상황 발생을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부대 전체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테러 조직에 의한 인질 사태가 발생했다는 긴급 작전 명령이 하나달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니터가 붉게 전멸하고 긴박한 무전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민서연은 즉시 전투복장으로 환복하고 작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당황하는 기색 없이 신속하게 각 팀의 임무를 배분했습니다. 브리핑 룸에 모인 팀장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민서연과 함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민서연은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인질의 안전한 구출과 테러범의 완전한 제압이다. 실패는 없다. 우리는 767이다. 나를 믿고 너희의 옆에 있는 동료를 믿어라. 이상.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헬기장으로 이동하여 블랙호크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로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민서연은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부대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려 드는 반항아들이 아니었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목숨을 걸 준비가 된 충성스러운 늑대무리였습니다. 그녀는 헬멧의 바이저를 내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헬기가 어둠을 가르고 이륙하자 민서연은 통신기를 통해 전 대원에게 출동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평소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가장 앞에서 들어간다. 나의 등 뒤를 따르라. 그녀의 목소리는 헤드셋을 통해 모든 대원들의 귀에 꽂혔고 그들은 하나같이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헬기 편대는 마치 먹잇감을 향해 날아가는 거대한 맹금류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작전 지역에 도착한 민서연은 레페를 타고 가장 먼저 적진의 옥상에 착지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고 어둠 속에서 적을 식별하는 그녀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대원들이 소리 없이 착지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상해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사신이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손가락으로 진입 신호를 보냈고 그것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섬광탄이 터지고 총격전이 시작되자 707 부대는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로 테러범들을 유린했습니다. 민서연은 선두에서 권총과 단검을 사용하여 적들을 제압해 나갔고 그녀의 대원들은 그녀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하며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가 움직이는 듯한 완벽한 호흡이었고 그 중심에는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서연이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테러 조직은 괴멸되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복귀하는 헬기 안에서 민서연은 피곤함에 지쳐 잠든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묻은 검댕과 땀방울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라는 벽을 실력으로 부수고 쟁취한 이 자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긍지였습니다. 부대에 복귀하자. 정문에는 작전 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민서연은 그보다 먼저 부대원들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부상자를 확인하고 장비 점검을 지시한 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무거운 전투조끼를 벗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철수가 남기고 간 오욕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작전 계획서와 부대 발전 방안이 담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도전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민서연 대령과 707 부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군대 내에 만연했던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산산조각 냈고 진정한 리더십은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훗날 군사학 교본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백호 부대를 진정한 맹수로 조련한 조련사라는 문구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존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에필로그